엄마!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짐이 다 사라졌어요. 문 열쇠도 안 맞고. 응, 그 집 팔았어. 뭐라고요? 우리 집을 왜 마음대로 팔아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한테 미리 말도 안 하시고요. 너네 집? 아니야. 원래 내 집이었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분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주 전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저희는 처가 쪽이랑 여행 가요. 어머니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그 다음이 벌써 5번째였죠.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 안에서 뭔가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영이가 제 전부였죠. 아니,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죠.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았지만 아껴 쓰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외식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았고 옷도 10년씩 입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하나 있었죠. 남편 보험금 1억과 제가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곤 서울 변두리 30년 된 단독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뿐이었어요. 2007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집을 2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제 명의로요. 그날 부동산에 갔던 게 기억나요. 5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죠.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 정말 좋아요. 마당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요.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죠. 저는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민수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손주들도 이 마당에서 뛰어놀겠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거니까요. 민수야, 이건 너희 신혼 살림집이야. 대신 엄마 곁에만 있으면 돼. 그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도요.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민수는 다르다고, 우리 아들은 달라질 거라고요. 그 믿음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이 진짜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도 기억나요. 선영은 정말 예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저는 그날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겠구나. 신혼 첫날, 저는 집에 가구들을 다 들여놨어요.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까지요. 제 돈으로 하나하나 장만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희는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장을 받아들인다며 과일이며 반찬을 들고 왔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고맙지, 선영아. 수고했어.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아들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이 됐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쁘겠지.
회사 일도 있고 부부 시간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선영은 저를 볼 때마다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매번이더라고요. 10분마다 한 번씩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부부 시간도 필요해요. 어느 날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엄마는 괜찮아. 선영의 그 말이 이해는 됐습니다. 젊은 부부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남편이랑 단둘이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그것도 처가 다녀온 후에나 오는 거였죠.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였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사골 육수로요. 전날 밤 11시까지 사골을 우려서 만든 육수였습니다. 떡도 직접 썰고 김치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었죠.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식탁을 차려놓고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전, 나물, 잡채, 떡국까지.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큰 상을 차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9시쯤 됐을까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밥 다 됐다. 언제 오니? 엄마, 미안해요. 장모님 댁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식사하고 저녁쯤 갈게요. 저는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저녁 7시에 왔습니다. 3시간 늦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배부르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 거기서 이미 식사했어요.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먹어봐라.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민수와 선영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떡국 한 그릇씩 떠주었는데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 먹더라고요. 엄마, 진짜 배불러서요. 죄송해요. 30분 앉아 있다가 피곤하다며 돌아갔죠. 선영은 하품을 참지도 않았어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걸 언제 다 먹지?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날 밤 저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선영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 이순옥 씨가 알려줘서 핸드폰으로 보는 법을 배웠는데 거기엔 늘 처가 어른들과 찍은 사진뿐이더라고요. 분자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 한대요. 우리도 한번 배워봐요. 순옥 씨가 저를 구청 무료 핸드폰 교실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한 달 동안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죠. 화면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고 글자를 치는 것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인스타그램도 검색할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저는 며느리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선영. 그랬더니 며느리 계정이 나왔어요.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여행, 행복한 시간이라는 글자 밑에 장모님, 장인어른과 웃고 있는 사진들이요. 2024년 3월, 일본 오사카. 장모님과 벚꽃 구경 가는 사진이었어요. 민수가 장모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더라고요. 2024년 7월 하와이.
비치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민수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계셨어요. 2025년 1월 베트남 다낭. 장모님이 선영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있는 사진이었죠. 2025년 6월 태국 푸켓. 가족 4명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이요. 장모님 어깨에 손을 올린 그 편안한 표정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 표정은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표정이구나. 저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을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몰랐던 여행들이 매년 있었더군요. 봄에는 일본, 여름에는 동남아, 겨울에는 온천 여행까지요. 댓글도 읽어봤어요. 우와, 효녀 효자네요. 부모님 자주 모시고 다니시는구나. 가족이 화목해 보여요. 부럽습니다. 선영 씨 복 받으실 거예요. 그 댓글들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은 선영이를 효녀라고 부르더라고요. 부모님을 자주 모시고 다니는 좋은 며느리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는데요. 핸드폰을 꺼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너희 작년에 일본 갔었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갔었어요.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대서요. 온천 여행이 좋다고 해서 모시고 갔어요. 그럼 나는 언제 모시고 갈 거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5초쯤 지났을까요? 엄마, 우리도 형편이 있잖아요. 매번 여행 가기 힘들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없다면서 장모님은 매년 데려가고 나는 10년째 한 번도 못 간 거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갈아야 한다고 했던 형광등이었죠.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니까. 장모님이 더 아프시니까. 장모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형편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나를 안 데려가고 싶은 걸까? 여름이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가 순옥 씨를 만났어요. 분자야, 너희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어? 또 여행 갔더라. 뭐라고요? 응, 제주도 간 것 같던데. 사진 올라왔어.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정말 제주도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라산 등반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장모님, 장인어른과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명 다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엄지를 들고 있었고 선영은 장모님과 손을 잡고 있었죠. 댓글이 또 달려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한라산까지 모시고 가시다니. 정말 효자 효녀시네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면 저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못 갔을까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박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례는 저와 60년 지기예요. 이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결혼하고 함께 늙었죠. 순례야,
나 너무 속상해. 무슨 일이야, 분자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처가 편애, 명절에도 안 오는 아들, 10년간 한 번도 못 간 가족여행 이야기를요. 술래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분자야, 그게 요즘 세상이야. 처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려고? 아들한테 따지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 저는 술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날 제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9월 10일쯤이었을 거예요.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응, 추석 때 뭐 해 먹을지 생각 중이야. 어머니, 그게요. 이번 추석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추석 음식 목록을 적어 놓던 종이였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처가 쪽 먼저 다녀와야 해서요. 저희 해외여행 일정이랑 겹쳤거든요. 해외여행이요. 추석에요. 네, 이미 예약해 놓은 거라서요.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절을 포기하고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처가 쪽은 챙기고 시댁은 포기한다고요. 괜찮다, 잘 다녀와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펼쳐봤어요. 거기엔 떡, 전, 나물, 갈비찜, 송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던 목록이었죠. 이걸 누구한테 해주지? 혼자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 수도 없고, 저는 그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취급받는 걸까?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1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웃고 계셨죠. 여보, 우리 잘못 키운 거 아닐까요? 민수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부담이구나. 챙겨야 하는 짐이구나. 명절 때 의무적으로 들러야 하는 곳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줬잖아요. 제 명의로 2억 5천을 들여서요. 그런데 저는 짐이라고요. 부담이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노란 봉투에 들어있던 서류였어요. 소유주 정분자.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내 거야. 아직 내 거라고. 손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어 봤습니다. 정분자. 제 이름이에요. 민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라고요. 그때 술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집 누구 명이야? 내 명이잖아. 그럼 내 집이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팔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떡국 하나만 끓여서 혼자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집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민수도 자주 왔고, 명절이면 꼭 아침부터 와서 차례를 지냈는데, 핸드폰을 켰습니다.
혹시 민수한테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요. 오후 3시쯤 됐을까요? 술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자야, 민수 왔어? 아니, 안 왔어. 여행 갔대. 에이, 명절에 여행을 가? 너무하네. 그래도 뭐 젊은 사람들 사정이 있겠지. 분자야, 그렇게 이해만 하고 살면 안 돼. 내 인생은 어떡하려고. 술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인생은 어떡하냐고요. 저녁이 됐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송편을 빚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며느리가 함께 앉아서 웃으며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여행 잘 다녀온 사람의 들뜬 목소리였죠. 응,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진짜 좋았어요. 태국이었는데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장모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장모님이요? 또 장모님이에요.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코끼리도 타고 사원도 구경하고 진짜 좋았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엄마, 그런데 저희 이번에 3주간 유럽 갑니다. 저는 손에 든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물이 튀어나올 정도로요. 유럽이요. 3주나요. 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돌아볼 거예요. 비행기표 벌써 예매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머릿속에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3주면 얼마나 드는 거지. 비행기표만 해도 200만 원은 넘을 거고 호텔이며 식비까지 하면 한 사람당 500만 원은 들겠네. 4명이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요. 그 돈이면 나랑 온천 여행 20번은 갈 수 있는데 국내 여행이면 50번도 갈 수 있어. 엄마, 혹시 집 관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없는 동안 화분에 물 좀 주시고 우편물도 챙겨주시고요.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엄마, 열쇠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현관 화분 밑에 숨겨뒀어요. 응,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분물은 줘달라고 하면서 엄마는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구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정분자. 그 이름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이건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날 오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술래를 만났습니다. 분자야,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술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추석에 오지 않은 것, 유럽 여행 간다는 것, 집 관리만 부탁한 것까지요. 술래는 한참을 듣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자야, 그 집 누구 명이야? 내 명이지. 내가 돈 다 내서 샀잖아. 그럼 됐네. 팔아. 저는 깜짝 놀라 술래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그 집 팔아버려.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애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이제 너를 위해 살아. 하지만 그게 민수네 집인데. 민수지? 등기부등본에 민수 이름 있어? 없잖아. 내 이름이잖아. 그럼 내 집이야. 그래도 내가 준 집인데 다시 빼앗으면. 술래가 제 말을 끊었어요.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 처음부터 내 집이었다고.
민수한테 빌려준 거지. 준 게 아니잖아. 술래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 번도 민수한테 집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신혼집으로 쓰라고 했을 뿐이죠. 분자야, 이제 애들한테 매달리지 마. 그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팔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요양원 들어가든 작은 집 사서 편하게 살든. 그게 진짜 내 인생이야. 요양원이요. 저는 그 단어에 움찔했어요. 분자야,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떡하려고? 민수가 돌봐줄 것 같아? 아니잖아. 결국 너 혼자 알아서 해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지. 술래 말이 맞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집 열쇠까지 다 꺼내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게 다 제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라고요. 남편이랑 30년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아직 있지? 네, 있어요. 민수가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여보, 너는 어디 사는데? 저는 집에서 살고 있죠. 어디지?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 사는 거지? 민수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술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원래 내 거였어. 처음부터 내 집이었다고. 저는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팔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9시에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죠. 사장님, 지난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그 집 팔고 싶어요. 중개소 사장 김태수는 반색을 했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어머님, 그 집 정말 좋아요. 지금 이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5억 8천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6월 10일까지요. 김태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5억 5천 정도로 하면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이 동네 찾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어제도 문의 전화가 3통이나 왔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미 다 준비해 왔거든요. 김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다 준비하셨네요. 정말 확실히 파시려는 거죠? 네, 확실해요. 김태수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에 매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시작되는 거구나. 어머님, 사진 몇 장만 찍어도 될까요? 매물 사진 올려야 해서요. 네, 좋아요. 그날 오후 김태수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민수가 여행 가기 전에 청소는 해놓았는지 집이 깨끗했어요. 거실, 방, 마당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좋네요.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금방 나갈 겁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하루는 바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보러 오겠다는 사람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오신대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네, 이 동네가 지금 정말 핫해요. 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집 찾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오후 2시 40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민철, 아내는 최수진이라고 했어요. 강민철은 집 구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했어요. 구조가 튼튼하네요. 30년 됐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10년은 더 거뜬하겠는데요. 최수진은 마당을 보며 좋아했어요. 여보, 여기 마당 봐. 정말 넓지 않아? 아이들 뛰어놀기 딱 좋겠는데. 그러게. 요즘 이런 마당 있는 집 찾기 힘든데. 그 부부는 1시간 정도 집을 둘러봤습니다. 방마다 다 들어가 보고 화장실도 확인하고 다락방까지 올라가 봤어요. 저녁 6시쯤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계약하고 싶대요. 5억 5천에요. 언제 계약 가능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팔리는구나. 정말 이렇게 빨리요. 사장님, 제가 좀 급하거든요. 빨리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럼 내일 계약하고 2주 안에 잔금 치르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계약한다고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이게 맞는 건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오전 10시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강민철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김태수가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님 앉으세요.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태수가 계약서를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매도인 정분자, 매수인 강민철, 매매 대금 5억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은 오늘, 잔금 5억 원은 6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 이름이 매도인에 적혀 있었어요. 정분자.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손을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 소리와 함께 뭔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민철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수진이 계약금 5천만 원을 건넸어요. 수표였습니다. 어머님, 좋은 집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중개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례야, 나 계약했어. 집 팔기로 했어. 잘했어, 분자야. 정말 잘한 거야. 근데 순례야, 나 떨려. 이거 내가 잘하는 거 맞지? 맞아. 넌 잘하고 있어. 이제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지금까지는 아들 위해 산 거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수표를 입금하려고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찍혔어요. 제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쪽을 알아봤어요. 남양주, 의정부, 구리를 다 둘러봤죠. 남양주에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았어요. 노인복지관도 가까웠고 병원도 10분 거리였습니다. 23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었죠. 여기로 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6월 15일로 잡았어요. 민수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다 끝내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앨범들, 그릇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어요. 앨범을 넘기다가 민수 어렸을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수가 제 무릎에 앉아서 웃고 있었죠.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민수가 엄마 엄마 하면서 제 치마폭에만 매달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토요일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강민철 부부와 다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어요. 김태수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5억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계약금 5천만 원과 합쳐서 총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정말 제 거예요. 제가 번 돈이라고요. 어머님, 등기 이전도 오늘 완료될 겁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들려고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3억은 정기예금으로 들고 싶어요. 금리 제일 좋은 걸로요. 네, 어머님. 3년 만기 연 4% 상품 있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2억은 새집 보증금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놔뒀습니다. 이 돈이면 제가 여든까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 소유자 강민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뭔가 후련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 끝났구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에요. 순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례야, 다 끝났어. 집 팔았어. 잘했어, 분자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응, 새로운 시작. 이사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어요. 제 옷가지들, 앨범들, 그릇들, 이불까지요.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아침 8시에 왔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민수네 집이었던 곳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소파, 식탁, 텔레비전까지 다 나갔어요. 제 물건들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방 하나하나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숙제를 했고, 안방에서는 남편과 함께 잤고, 작은 방에서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재웠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안녕, 이 집. 안녕, 추억들.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순례가 와 있었습니다. 분자야, 축하해. 새 출발이야. 고마워, 순례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짐을 풀었어요. 23평이라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거실, 방 하나, 주방, 화장실이 딱 맞았어요. 마당은 없지만 베란다에서 공원이 보였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분자야, 여기 정말 좋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저녁이 됐어요. 순례와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짜장면이었어요. 분자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일단은 좀 쉬고 싶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우리는 창문을 열고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6월 12일 수요일 민수가 유럽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금 공항이에요. 3주 후에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그리고 3주를 기다렸습니다.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동네를 둘러보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순례와 함께 시장도 구경하고 노인 복지관에도 등록했습니다.
수묵화 수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점심에 밖에서 먹어도 되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어도 됐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제 인생이구나. 7월 3일 수요일 민수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기다렸어요. 언제 전화가 올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급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안 거죠. 왜 그러니?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짐이 다 없어졌어요. 문 열쇠도 안 맞고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을 왜 맘대로 팔아요? 내 집? 아니야, 내 집이었지. 등기부등본 봐라. 내 이름 있니? 없잖아. 처음부터 내 명의였어. 하지만 그건 저희가 살던 곳이잖아요.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요. 너희는 여행 갈 때 나한테 미리 말했니? 아니지. 그냥 갔잖아. 나도 그랬어. 그냥 팔았어. 그때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살 곳이 없어요. 짐은 어디 있어요? 저희 물건들은요? 너희 짐은 창고에 다 넣어뒀어. 중개소 사장한테 연락하면 찾을 수 있어.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한테 미리 말도 안 하시고요. 이건 너무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영아, 너희는 여행 갈 때 나한테 미리 말했니? 추석에 안 온다고 일주일 전에 통보했잖아. 나도 그랬어. 미리 말 안 했어. 어머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집을 팔았잖아요. 뭐가 달라? 나한테는 다 똑같아.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했을 뿐이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해? 10년 동안 한 번도 여행 안 데려간 건 안 너무하고, 명절에 30분 안 잤다 간 건 안 너무해? 추석에 해외여행 간 건 안 너무하고, 그건 저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나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여행 다닐 여유는 있으면서 어머니는 살 곳이 없을까봐 걱정은 안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전세 알아봐라. 너희 돈으로. 나도 내 돈으로 새 집 구했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집 다시 사올 수는 없어요? 벌써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어. 이제 소용없어. 6월 1일에 등기 이전 완료됐거든. 그럼 그 돈은요? 5억이나 되잖아요.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내가 번 돈이고 내 명의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이요. 이미 끝났어. 이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다음 날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제는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이야기 좀 해요. 만나서 얘기해요. 할 이야기 없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매달 찾아뵐게요. 용돈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집 생각 다시 해주세요. 이미 끝났다고 했잖니.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 거야. 나도 새 집으로 이사했고, 엄마는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사세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전세 알아보라고 했잖아. 너희 나이면 전세 구할 수 있어. 나도 혼자 힘으로 새 집 구했어. 민수야,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0년 동안 참았어. 이젠 내 차례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평화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 후 한 달 동안 민수는 몇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 있었고, 나중엔 애원했고, 마지막엔 체념한 것 같았어요. 8월 초쯤이었을까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 구했어요. 2억 5천짜리요. 좀 작지만 그냥 살아볼게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힘들면 연락해라. 가끔 연락드려도 돼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이제 민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고 안 오면 그냥 제 일상을 살아요. 요즘 저는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묵화 배우는 수업인데 정말 재밌어요. 붓으로 선을 그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세요. 정 선생님 소질 있으시네요. 이번 작품 전시회에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요? 저 같은 초보가요? 선생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순례랑은 일주일에 3번씩 공원을 산책해요. 아침 7시에 만나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저번 주엔 온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노인 대학 친구들이랑요. 평생 처음 가본 온천이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제가 원했던 거구나. 어제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찾아뵐게요. 식사 같이 하시죠. 저희가 살게요.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올 거면 와라. 이번엔 내 돈으로 살아. 좋은 데로 가자.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말이거든요. 오늘 아침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공원에서 할머니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다음 주부터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정기예금 3억, 보증금 2억, 생활비 4,500만 원. 이 돈이면 제가 여든까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집을 안 팔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민수 눈치 보면서 전화 한 통 받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저 자신이요. 어제 순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자야,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10년 전보다 더 젊어 보여. 환해졌어. 정말? 고마워, 순례야. 응, 진짜야.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얼굴에서 빛이 나. 맞아. 나 정말 짐을 내려놨어. 무거운 짐을요. 10년간 짊어진 짐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어두는 것도,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버리는 것도 다 헛된 일이더군요. 그날 아들 집을 팔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참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결단을 내렸을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주인인 삶을요. 그게 바로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며칠 전엔 제주도 여행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노인 대학 친구들이랑 가을에 가기로 했어요. 한라산은 못 올라가도 해변은 걸을 수 있잖아요. 내년 봄엔 일본 벚꽃 여행도 계획 중입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제 돈으로요. 오늘 저녁엔 베란다에서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예전엔 노을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항상 민수 전화를 기다리느라 혹시 연락 올까봐 핸드폰만 들여다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늘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